밤 10시가 넘은 도쿄의 번잡한 신주쿠 거리. 휘황찬란한 네온사인과 끊임없이 쏟아지는 인파 속에서 미카는 휴대전화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다. 손에 든 스마트폰 케이스는 한국 여행에서 오빠가 사준 투박하지만 견고한 느낌의 한옥 문양이었다. 반년 전, 정확히는 6개월 하고도 20일 전, 그러니까 오빠가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간 그날 이후로 미카는 이 사소한 기념품을 놓지 않았다. 오빠는 이제 일본에 없다. 이제는 모든 만남과 시간들이 특별한 노력을 요하는 장거리 연애라는 무거운 이름으로 규정되었다. 미카의 눈은 액정 속의 준영 오빠라는 이름 위에 고정되어 있었다. 메시지는 잘 잤어. 같은 흔해 빠진 아침 인사도. 밥 먹었어. 같은 다정한 물음도 아니었다. 달랑 2줄. 오빠, 미카야. 요즘 좀 생각해봤는데. 오빠,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말이야. 그 이 6글자가 미카의 심장을 차갑게 쥐어짰다. 이 단어 뒤에 항상 따라붙던 그 불안한 문장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미카는 차마 나머지 문장을 상상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그녀는 빠르게 나 지금 퇴근하고 집에 가는 중. 무슨 일 있어? 얘기해줘 라고 답장을 보냈지만 메시지는 여전히 듣지 않은 상태였다. 퇴근길 인파를 뚫고 좁은 자취방 문을 열었다. 방 안은 미카가 없는 동안 켜져 있던 작은 공기청정기의 나지막한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테이블 위에는 지난 주말 한국에서 돌아온 뒤 미처 정리하지 못한 선물 꾸러미가 놓여 있었다. 한국의 전통시장에서 사온 듯한 매듭 장식, 오빠가 좋아하는 쌉싸름한 맛의 드립 커피 원두,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몇 장의 사진. 미카는 가방을 툭 내려놓고 사진들을 집어들었다. 오빠의 유학 시절,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동네의 작은 이자카야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미카의 얼굴은 웃음으로 가득 차서 거의 일그러져 있었고 준영 오빠는 언제나처럼 무표정했지만 입꼬리는 아주 미세하게 위로 향해 있었다. 오빠, 준영, 한국 남자, 25살, ISTJ, 미카, 일본 여자, 23살, ENFP, 극과 극. 처음 만났을 때부터 주변의 친구들은 너희 둘이 사귄다고? 농담이지? 라며 놀라워했다. 준영 오빠는 늘 계획적이고 조용하며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미카는 감정에 솔직하고 즉흥적이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의 반년은 두 사람이 거의 매일 붙어 다니며 지내는 시간이었다. 준영 오빠는 유학 생활에 지쳐 외로움을 타던 자신에게 미카가 불쑥 나타났다고 했다. 미카의 밝은 에너지와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이 마치 잘 정돈된 서랍장에 툭 던져진 알록달록한 구슬 같았다고.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던 오빠도 미카와 함께라면 도서관에서 나와 밤늦게까지 거리를 걷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미카, 너는 정말 에너지가 넘친다. 나는 내가 웃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져. 가장 많이 들었던 칭찬이었다. 그러나 그 달콤함 뒤에는 늘 서늘한 현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처음 사귀기 시작했을 때부터 준영 오빠는 말했다. 미카야, 나는 지금까지 공부만 해온 사람이야. 내 25해의 삶은 오직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뿐이었어. 연애는 내가 처음이고. 그럼 더 좋지, 오빠. 미카는 해맑게 대답했다. 내가 오빠의 첫 연애 상대라니. 영광이야. 하지만 나는 더 놀고 싶다는 생각을 해. 준영 오빠는 미카의 손을 잡은 채로 차가운 현실을 이야기하듯 말했다. 대학 때도 취업 준비 때문에 못 놀았고 일본 와서도 유학 생활에만 매달렸지. 한국에 돌아가면 나는 제대로 놀아보고 싶어. 자유롭게. 미카는 그때마다 불안했지만 준영 오빠의 눈을 바라보며 애써 농담처럼 받아넘겼다. 오빠, 나랑 노는 건 재미없어? 매일 나랑 붙어 다녔잖아. 너랑 같이 있는 건 좋아? 너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고 내가 나를 좋아하는 것도 느껴지고 연애하는 것도 좋아? 준영 오빠의 말투는 언제나 논리적이었다. 감정의 과잉 없이 마치 사실관계를 전달하듯이. 그런데 나는 너보다 더 좋은 여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더 예쁘고 내가 원하는 기상형에 가까운 사람. 준영 오빠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덧붙였다. 결혼은 솔직히 더 예쁜 사람이랑 하고 싶어. 물론 장난이야. 알지.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 솔직한 생각은 그래? 미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그의 장난이라는 말에 안심하려 애썼다. ISTJ인 오빠는 솔직함이 지나쳐서 때로는 무례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것이 그의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으니까.
나를 만나면서 자유를 막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언제든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이 말은 준영 오빠의 레퍼토리 중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었다. 미카는 그때마다 어떻게든 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려 애썼다. 오빠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못 만날걸? 내가 얼마나 재미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만나면 되잖아. 나는 오빠의 자유를 막을 생각이 없어. 오빠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나는 오빠를 믿어. 결국 대화는 항상 서로를 존중하면서라는 모호한 결론으로 마무리되었다. 휴대전화가 띠링 소리를 내며 울렸다. 준영 오빠의 답장이었다. 오빠, 미안. 늦었어. 회의가 길어졌네. 별일은 아니야. 오빠, 그냥 요즘 내가 너무 너한테 소홀한 것 같아서. 장거리 되면서 내가 연락에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너는 매번 비행기 타고 오는데? 미카는 읽자마자 침대 위로 몸을 던졌다. 그녀는 왠지 모를 안도감과 동시에 더 큰 불안감을 느꼈다. 너한테 소홀한 것 같아서라는 말은 준영 오빠가 자신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장거리 연애가 시작된 후 두 사람의 소통 방식은 완전히 바뀌었다. 일본에서 함께 지낼 때는 매일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지만 한국과 일본으로 나뉜 후에는 모든 것이 연락으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준영 오빠는 본래 연락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다. 미카 아니야. 오빠. 괜찮아. 오빠 바쁜 거 아는데 뭘. 나도 일하느라 정신없어. 미카 사실 오빠가 나한테 좀 서운한 거 있나 했지? 아까 그 두 줄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 미카는 솔직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했다. ENFP인 미카에게 감정의 투명성은 관계를 유지하는 필수 조건이었다. 오빠, 서운한 거 없어. 나는 내가 나를 만나면서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걱정한 거지. 오빠, 내가 ISTJ라서 그런가. 너처럼 ENFP인 사람의 감정을 잘 모르겠어. 너는 연락이 뜸한 걸로 서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빠, 내가 매번 한국에 올 때마다 나는 너를 보면서 행복하지만 돌아가고 난 뒤에는 다시 내 일상으로 돌아가. 오빠, 그래서 가끔 내가 나 때문에 너무 많은 걸 포기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 내가 너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논리적이고 실용적이며 동시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듯한 이 말투. 미카는 이성적인 준영 오빠의 말에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말 속에는 반은 너 없이도 내 일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잔인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미카 오빠, 나는 괜찮아. 한국 가는 거 하나도 안 힘들어. 오빠 보는 게 내 삶의 낙이야. 미카 오빠가 나를 사랑해주는 거 아는데 뭘. 내가 오빠한테 서운한 거 있다면 솔직하게 말할게. 미카, 요즘은 오빠가 다른 여자랑 놀고 싶다고 말하는 게 좀 마음에 걸려. 전에 내가 한국 갔을 때도 준영 오빠는 지난번 미카가 한국에 갔을 때 술자리에서 미카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여친은 너로 충분한데 그냥 다른 여자랑 놀고는 싶어. 나는 아직 연애 경험이 너밖에 없잖아.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 미안하지만 내 솔직한 감정은 그래. 그는 버른스러운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미카는 그 말을 듣고 숨이 턱 막히는 듯 했다. 여친은 너로 충분한데라는 말은 칭찬이었을까? 아니면 단지 미카를 보험처럼 두고 싶다는 이기적인 마음이었을까? 오빠, 미안해. 미카. 내 솔직한 생각을 숨기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말이 너무 심했지? 오빠, 하지만 장담컨대 지난 6개월 동안 너 아닌 다른 여자랑 버른스러운 관계를 가진 적은 한 번도 없어. 나는 거짓말 안 해. 오빠, 내가 한국에 오지 않는 동안 매일 일만 했어. 일, 공부, 운동. 내 루틴대로만 살았지? 오빠, 다만 내 머릿속에는 늘 나는 더 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건 사실이야. 이 솔직한 생각을 너에게 계속 숨기면서 너를 만나는 게 오히려 너에게 더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말했을 뿐이야. 미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준영 오빠의 논리적인 솔직함은 늘 미카를 무장해제시켰다. 그는 항상 옳은 말만 했고 그의 말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 진실은 미카에게 칼날처럼 다가왔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 준영 오빠에게 미카는 딱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다. 그의 안정적인 루틴에 잠시 불꽃을 튀겨주는 존재. 그러나 그 불꽃이 꺼지면 그는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간다. 그날 밤 미카는 준영 오빠에게 답장하지 않았다. 그는 미카에겐 자유롭게 놀고 싶은 욕구를 드러내는 동시에 미카가 좋아하는 것들은 기억하고 있었다. 며칠 전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준영 오빠가 한국에 새로 생긴 힙한 맛집의 사진을 보내왔었다. 오빠 미카, 여기 내가 좋아할 것 같아. 특이한 디저트가 많네. 오빠 12월에 보자. 그때 같이 가자. 미래를 기약하는 이 짧은 문장. 이 문장 때문에 미카는 쉽사리 이 관계를 놓지 못한다. 준영 오빠가 완전히 미카를 놓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희망의 끈을 던져주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미카는 식탁 위에 놓인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녀는 준영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였지만 이내 포기했다. 준영 오빠는 미리 약속하지 않은 전화는 잘 받지 않았다. 그에게 전화는 효율적인 소통 수단이 아니었다. 대신 미카는 며칠 전에 준영 오빠가 보낸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다. 오빠 미카, 혹시 내가 한국 와서 같이 지낼 때 우리가 너무 견인 역할에만 충실했던 건 아닐까? 오빠, 다음번에는 그냥 친구처럼 서로의 취미 생활을 공유하는 시간을 더 가져보는 건 어때? 나는 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같이 화실에 가본다거나. 미카는 이 문장을 읽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연인 역할에만 충실했다는 것은 스킨십이나 데이트 같은 일반적인 연인들의 행동이 준영 오빠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의미일까? 미카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칠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밝게 웃고 있지만 눈빛은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다. 정말 끝내는 게 맞을까? 이 질문은 미카의 머릿속을 맴도는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이었다. 그녀는 준영 오빠를 너무나도 사랑했고 그와 함께 있을 때의 행복감을 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준영 오빠가 언제든 자신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녀는 늘 불안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의 말을 되뇌면서 미카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이 관계를 지켜보려 애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 존중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조빠의 자유와 욕구를 존중한다는 의미이며 그 안에 미카 자신의 감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미카는 휴대전화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미카 오빠, 이해해. 오빠가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는 오빠 믿어. 미카, 12월에 한국 갈 때 오빠가 말한 것처럼 화실에 같이 가자. 그림 그리고 싶어. 미카, 그리고 오빠. 나는 오빠의 여자친구로서 오빠 옆에 있고 싶어. 내 역할은 존중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인걸? 기억해줘. 메시지를 보낸 후 미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오빠를 놓지 못해. 그러니까 오빠, 나를 완전히 밀어내지 말아줘. 미카는 준영 오빠가 이 관계의 끝을 결정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칼날이 자신을 향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랑을 보여주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출근길 인파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의 작은 어깨 위에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비행기 티켓값보다 더 무거운 불확실한 미래가 얹혀 있었다. 12월, 서울의 겨울은 도쿄보다 훨씬 매서웠다. 미카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목도리를 턱까지 끌어올렸다.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지하철 안, 익숙하면서도 낯선 한국어 간판들과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미카를 압도했다. 이번 방문은 열흘, 준영 오빠와 함께 보낼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번 방문은 전과는 사뭇 달랐다. 지난번에는 도착하는 순간부터 준영 오빠가 그녀를 꽉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짐을 풀 새도 없이 침대로 향했다. 서로의 부재를 채우려는 듯 격정적이고 동시에 애틋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준영 오빠는 미카가 도착하기 하루 전부터 카톡으로 일정을 꼼꼼하게 공유했다. 오빠, 미카야. 내가 좋아하는 화실은 홍대 쪽에 예약했어.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오빠, 그리고 일요일에는 내가 보고 싶었던 다큐멘터리 영화를 같이 보러 가자. 상영 시간이 딱 맞아. 오빠,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 나는 웬만하면 야근을 잡지 않도록 조율했어. 그런데 내일 저녁은 꼭 가야 하는 회식이 있어. 이해해 줄 거지? 미카는 그의 메시지를 보며 씁쓸함을 느꼈다. 과거에는 길정보단 감정이 우선이었다. 지금은 모든 것이 계획과 효율 속에 짜 맞춰져 있었다. 마치 톱니바퀴가 정확히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ISTJ의 전형적인 모습. 존중. 그 미카는 자신에게 되뇌었다. 오빠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장거리 연애를 지속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응, 오빠. 회식은 당연히 가야지. 나는 오빠 집에서 푹 쉬고 있을게. 오랜만에 한국 TV 드라마나 봐야겠다. 최대한 밝고 긍정적인 답장을 보냈다. 다음 날 미카는 준영 오빠의 자취방에 도착했다. 오빠는 미카를 현관 앞에서 맞이했다.
평소처럼 웃음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미카를 보자마자 아주 짧고 건조하게 포옹했다. 오느라 고생했지, 미카. 짐은 여기 두고 일단 밥부터 먹자. 너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놨어. 그의 방은 언제나 그랬듯이 깔끔했다. 책상 위에는 정갈하게 정리된 서류와 전공 서적들이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 한 톨 없었다. 미카의 자취방이 알록달록한 인형과 그림 도구, 옷가지들로 채워진 난장판임을 생각하면 극과 극이었다.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은 일본에서 지낼 때의 추억들을 이야기했다. 준영 오빠의 말투는 부드러웠고 미카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미카, 내가 만들어준 타코야키가 가끔 생각나더라. 그때 내가 재료를 너무 많이 넣어서 터지는 바람에. 준영 오빠가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맞아. 오빠가 그때 나한테 미카, 너는 뭐든지 과해라고 했었잖아. 그래도 맛있게 먹었으면서. 미카는 기분이 좋아져서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 즐거운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미카가 식사를 마치고 준영 오빠에게 슬그머니 다가가 허리를 안았을 때였다. 오빠, 나 보고 싶었지? 준영 오빠는 미카의 손을 잡고 부엌 의자에 앉혔다. 보고 싶었지? 당연히. 그런데 미카야, 나 오늘 저녁 회식 전에 중요한 보고서를 마무리해야 돼. 너 한국 오는 날인데 내가 미안하다. 그는 미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미카는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그의 눈빛은 진실했고 그의 손은 여전히 미카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알았어, 오빠. 일해. 나는 그럼 오빠 작업하는 거 옆에서 조용히 있을게. 미카는 최대한 서운한 내색을 하지 않으려 애썼다. 준영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책상 앞에 앉아 곧바로 컴퓨터를 켰다. 보고서라는 단어와 함께 그의 주변에는 두꺼운 장벽이 세워지는 것 같았다. 미카는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다. 한국 드라마를 틀어놓았지만 눈은 계속해서 책상에 앉아있는 준영 오빠의 등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넓은 등은 듬직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오후 3시가 되자 준영 오빠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카, 나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바로 회식 장소로 가야 할 것 같아. 너는 혼자 저녁 먹어야 할 것 같다. 미안. 괜찮아, 오빠. 회식 잘하고 와. 너무 늦지 않게 와. 미카는 최대한 다정하게 말했다. 준영 오빠는 현관문을 나서기 전 다시 한번 미카를 안았다. 이번에는 아침보다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따뜻한 포옹이었다. 미안해. 보고 싶었어. 정말로. 내일은 온전히 너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게. 준영 오빠가 문을 닫고 나간 후 미카는 방 안에 혼자 남겨졌다. 고작 2시간 만에 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미카를 서늘하게 했다. 그날 밤 미카는 준영 오빠의 휴대폰을 보지 않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밤 12시가 넘자 그녀는 참을 수 없었다. 준영 오빠의 카톡 프로필 사진은 회사 동료들과의 술자리 사진이었다. 미카는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의 과거 발언이 떠올랐다. 여친은 너로 충분한데 그냥 놀고는 싶어. 결혼은 더 예쁜 사람이랑 하고 싶다. 준영 오빠는 거짓말은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미카에게 다른 여자와 어른스러운 관계는 없었다고 확언했다. 하지만 놀고 싶다는 욕구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는 술자리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미카는 결국 그를 믿기로 결심했다. 믿음은 장거리 연애의 유일한 산소였다. 다음 날 아침, 준영 오빠는 새벽 2시가 넘어 들어왔다. 숙취로 인해 얼굴은 창백했고 피곤함이 역력했다. 미카, 미안. 너무 늦었지? 미카는 준영 오빠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괜찮아, 오빠. 피곤하지? 해장국 끓여줄까? 준영 오빠는 고개를 저으며 미카를 꽉 끌어안고 침대에 누웠다. 그의 몸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는 알코올 냄새가 미카의 코끝을 간지럽혔다. 미카, 너는 정말 좋은 여자야. 내가 너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그는 잠결에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 모호한 표현. 미카는 이 관계의 모든 죄책감을 준영 오빠가 혼자 짊어지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관계를 끝내고 싶지만 미카를 슬프게 만드는 것이 두려워 망설이는 것 같았다. 오후, 두 사람은 홍대 근처의 작은 화실로 향했다. 미카가 예약한 커플 그림 그리기 클래스였다. 준영 오빠는 미카가 좋아하는 것을 기억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하고 있었다. 오빠, 우리 같이 고양이 그리자. 미카가 신이 나서 말했다. 고양이. 준영 오빠는 덤덤하게 대답했다. 나는 사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게 더 익숙한데. 에이, 오늘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려봐.
오빠가 좋아하는 색깔로 막 칠해도 돼. ISTJ인 준영 오빠는 그림 그리는 순간에도 계획과 정확성을 추구했다. 그는 연필로 구도를 잡고 캔버스를 4등분으로 나누어 완벽한 비율을 맞추려 애썼다. 반면 ENFP인 미카는 물감을 마구 섞고 붓을 과감하게 휘둘렀다. 그녀의 캔버스에는 알 수 없는 형태와 강렬한 색채가 폭발하듯 섞여 있었다. 미카, 너는 정말 즉흥적이다. 준영 오빠가 미카의 캔버스를 보며 말했다. 오빠는 너무 정적이야. 오빠 그림은 완벽하지만 좀 재미가 없어. 미카는 웃으며 말했다. 두 사람의 그림은 달랐지만 함께 붓을 움직이는 순간만큼은 행복했다. 미카는 그림을 그리며 준영 오빠의 팔에 기대거나 그의 뺨에 물감 자국을 묻히며 장난을 쳤다. 준영 오빠는 겉으로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미카의 장난을 받아주었다. 그림을 다 그리고 난 후 준영 오빠는 자신의 작품을 말없이 바라봤다. 완벽한 구도의 고양이 그림이었다. 오빠 그림은 정말 멋있어. 오빠처럼 빈틈이 없어. 미카가 칭찬했다. 준영 오빠는 미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내 그림이 더 솔직해. 내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나는 늘 내 감정을 숨기려고만 해.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미카의 귀에 속삭이듯 말했다. 미카야, 나는 내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안정감을 줘. 너는 내 삶의 루틴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나에게 필요한 감정적인 조미료 같은 존재야. 미카는 그의 말을 들으며 또다시 가슴에 차가운 돌덩이가 어니는 느낌을 받았다. 감정적인 조미료 그 필수품이 아닌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옵션이라는 뜻이 아닌가?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준영 오빠가 예약한 힙한 디저트 맛집에 갔다. 미카가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가고 싶다고 했던 곳이었다. 준영 오빠는 미카가 원하는 곳을 기억하고 있었다. 카페에 앉아 디저트를 먹으면서 준영 오빠는 진지하게 말을 꺼냈다. 미카야, 나는 요즘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미카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봤다.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해. 그런데 한국에 와서 내가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지는 것을 느껴. 그의 눈빛은 미카에게 용서를 구하는 듯했지만 동시에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특히 내가 대학 시절에 놓쳤다고 생각하는 자유로운 연애에 대한 미련이 강해. 오빠, 자유로운 연애가 어떤 의미인데? 미카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다. 준영 오빠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구속받지 않고 여러 이성과 교류하며 나라는 사람의 매력을 시험해보고 싶다는 뜻이야. 내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지, 연애 시장에서 내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고 싶어. 미카는 숨이 턱 막혔다. 연애 시장에서의 가치라니? 그녀는 준영 오빠에게 단순히 여자친구가 아니라 일종의 성장 과정이나 경험의 일부였던 것일까? 오빠, 나는 오빠를 시험해보고 싶지 않아. 그냥 오빠 자체로 좋아? 미카의 목소리가 떨렸다. 알아, 미카. 그래서 내가 좋은 거야? 하지만 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 같아. 너에게 올인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럼 헤어지자는 말이야? 미카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지만 꾹 참았다. ENFP인 미카는 슬픔에 압도될 때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성적으로 대처하려 노력했다. 준영 오빠는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아니, 당장 헤어지자는 말은 아니야? 나는 아직 너를 놓지 못했어. 내가 한국에 와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버려? 그 미카는 그 단어에 충격을 받았다. 준영 오빠는 미카를 버린다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미카야, 이 관계가 너에게 계속 고통이 된다면 나는 내가 먼저 놓아주기를 바라. 오빠는 왜 나한테 놓아달라고만 말해? 오빠가 먼저 결정해. 나는 오빠를 좋아하니까 절대 먼저 못 놓아. 미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준영 오빠는 미카의 눈물을 보고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테이블 위에 휴지를 뽑아 미카에게 건넸다. 미안해. 울지 마. 나는 내가 우는 걸 보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결정을 못하겠어. 오빠 마음이 아프다는 건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잖아. 미카는 흐느끼며 말했다. 사랑하지. 하지만 내 감정은 사랑과 자유에 대한 갈망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어. ISTJ인 나는 확실한 감정이 아니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 그는 미카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미카, 나는 너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아껴. 이 장거리 연애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내가 말한 자유로운 교류를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을까?
물론 그 기준은 내가 정해주는 선 안에서. 준영 오빠는 아주 조심스럽게 결린 연애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미카의 얼굴은 충격으로 하얗게 질렸다. 오빠, 나는 오빠를 다른 여자랑 공유할 생각 없어. 나는 오빠의 단 한 명의 여자친구이고 싶어. 알아. 그래서 내가 고민하는 거야? 미카, 나는 내가 나에게 길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했어. 내 일과 미래가 항상 1순위야. 하지만 너는 내게 기순위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나에게 가장 좋은 여자친구야. 가장 좋은 여자친구. 1순위는 아닌? 미카는 더 이상 대화를 지속할 힘이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빠, 나 먼저 숙소로 갈래. 오빠 혼자 생각해. 미카는 준영 오빠의 대답을 듣지 않고 급하게 카페를 나섰다. 준영 오빠가 그녀를 따라왔지만 미카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미카는 준영 오빠의 집이 아닌 미리 예약해둔 호텔방에서 밤을 보냈다. 준영 오빠는 끊임없이 미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빠, 미카,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오빠, 내가 경솔했어. 너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오빠, 너는 나에게 가장 특별한 사람이야. 내 솔직함이 너에게 상처를 줬다면 나에게 벌을 줘. 오빠, 다시 숙소로 돌아와. 내가 보고 싶어. 미카는 그의 모든 메시지를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모든 혼란과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람을 계속 붙잡아야 하는 걸까? 미카는 준영 오빠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의 솔직함이라는 이름의 이기심이 그녀의 ENFP적인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믿음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카는 준영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나 오늘 오후 비행기로 도쿄로 돌아갈게. 미카야, 무슨 소리야. 열흘이나 남았잖아.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 제발. 준영 오빠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아니, 오빠, 나도 생각해봤어. 오빠의 자유를 존중할게. 미카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걸 원하는 것 같아. 오빠는 자유로운 경험을 원하고 나는 확실한 사랑을 원해. 이 간극은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아. 미카, 잠시만. 나 지금 너 있는 곳으로 갈게. 얼굴 보고 얘기하자. 아니, 오빠. 그냥 전화로 끝내자. 미카는 눈물을 애써 참았다. 오빠가 말했잖아. 나는 오빠에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나도 이제 오빠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내가 없어도 오빠가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미카의 말에 준영 오빠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미카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에게 상처만 줬구나. 오빠, 우리는 반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 고마워. 이게 우리의 최선인 것 같아. 미카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휴대전화 전원을 껐다. 이별의 칼자루를 잡은 건 결국 나였어야 했어. 미카는 결심했다. 준영 오빠의 끝없는 망설임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겠다고. 그녀는 있으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싶었다. 호텔 체크아웃을 마치고 미카는 공항으로 향했다. 서울의 매서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볼을 때렸다. 그녀의 손에는 준영 오빠가 사준 한옥 문양의 스마트폰 케이스가 들려 있었다. 이별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자유를 선물했다. 준영 오빠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러나 미카는 그에게 줄 수 없었던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얼굴이 있는 바람 도쿄의 고독, 그리고 서울의 낯선 자유. 미카는 도쿄로 돌아왔다. 열흘을 가득 채우지 못하고 돌아온 탓에 그녀의 자취방은 여전히 한국으로 떠나기 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테이블 위에는 한동안 쓰지 않아 먼지가 살짝 내려앉은 그림 도구들이 놓여 있었고 캘린더에는 한국 체류 기간이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 동그라미 안에 채워지지 못한 공허함이 미카의 마음을 짓눌렀다. 이별은 미카의 ENFP적 성향을 완전히 짓눌러버렸다. 보통의 미카라면 슬픔을 폭발적으로 표출하고 주변 사람들과 감정을 공유하며 빠르게 회복했을 것이다. 그러나 준영 오빠와의 이별은 달랐다. 그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솔직함은 미카의 감정 체계를 무너뜨렸고 그녀는 슬픔마저도 효율적으로 통제해야 할 것 같은 강박에 시달렸다. 휴대전화는 며칠 동안 무음 상태였다. 미카는 준영 오빠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기를 바랐다. 동시에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준영 오빠가 자신의 이기심을 깨닫고 그녀에게 간절하게 매달려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ISTJ인 준영 오빠는 미카의 결정을 존중했다. 어쩌면 그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를 미카가 선물해 준 것이기에 그는 이 침묵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
사흘 후 준영 오빠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다. 오빠, 미카야. 내가 갑자기 돌아가서 많이 놀랐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모자란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어. 오빠, 내 결정 존중할게. 다시 연락하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해. 나는 항상 내 편이야. 오빠, 내가 없는 서울은 너무 조용하다. 내가 없는 서울은 너무 조용하다. 그 이 마지막 문장이 미카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그는 미카를 그리워하는 것일까? 아니면 단지 자신의 일상에서 시끄러운 변수가 사라진 것을 깨달은 것일까? 미카는 준영 오빠의 감정을 해석하는 것에 지쳤다.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준영 오빠의 자유에 대한 미카의 마지막 존중이었다. 미카는 일에 몰두했다. 도쿄의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그녀는 밤늦도록 퇴근하지 않고 회사에 남았다. 일은 그녀에게 준영 오빠에 대한 생각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도피처였다. 어느 날 미카는 인스타그램을 정리하다가 준영 오빠의 계정에 들어갔다. 그녀는 그의 피드, 게시물을 보지 않고 스토리 스문의 시간 동안만 보이는 게시물만 조심스럽게 확인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다. 준영 오빠의 스토리에는 그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미카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준영 오빠는 늘 자신에게 공부와 일만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이별 직후의 그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놀고 싶다는 욕망을 억누르고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는 미카에게 솔직했고 그 솔직함은 지금 미카의 심장에 칼을 꽂고 있었다. 미카는 그를 원망할 수 없었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했고 미카는 그것을 감수하고도 그와 함께 있기를 선택했었다. 미카가 느낀 고통은 준영 오빠의 이기심이 아니라 미카 자신의 사랑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미카는 더 이상 스토리를 볼 수 없어 휴대전화를 침대 구석으로 던져버렸다. 그녀는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다. ENFP의 감정은 통제할 수 없는 폭풍처럼 그녀를 휩쓸고 지나갔다. 나는 그냥 오빠의 옆에 있고 싶었을 뿐인데. 그 밤 미카는 준영 오빠와의 행복했던 반년의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함께 갔던 여행, 밤늦도록 나눴던 대화, 처음 손을 잡았을 때의 떨림. 그 모든 것이 준영 오빠에게는 자유로운 경험을 위한 준비 운동 같은 시간이었을까? 아니면 그에게도 진심이었을까? 며칠 후 미카는 용기를 내어 준영 오빠의 계정을 팔로우 취소했다. 이별을 완성하는 마지막 의식이었다. 그 무렵 서울에서는 준영 오빠가 새로운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미카가 떠난 후 준영 오빠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공허함을 느꼈다. ISTJ인 그에게 미카는 일상이라는 정교한 기계 속에 던져진 대측 불가능한 따뜻함이었다. 미카가 사라지자 그의 삶은 다시 완벽하게 효율적이고 조용해졌다. 그는 술자리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미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저는 연애가 처음이었어요. 그 친구는 정말 밝고 좋은 사람이었죠.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은 더 예쁜 사람과 하고 싶다고 말했었거든요. 물론 그 친구도 충분히 예뻤지만 제 안의 욕망을 숨기지 못했죠.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준영 오빠의 솔직함에 놀랐다. 준영 씨, 정말 솔직하시네요. 하지만 그 친구 입장에서는 상처였을 것 같아요. 알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놓아주지 못했어요. 결국 그 친구가 먼저 떠내졌죠. 그 친구가 저에겐 자유를 준 거라고 생각해요. 준영 오빠는 미카가 떠난 것을 자유를 획득한 것으로 인식하려 애썼다. 그는 매일 밤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이 자신에게 보이는 관심과 호감을 즐겼다. 그는 자신이 견해 시장에서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지 시험하고 싶어 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그 가치를 확인받는 듯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허전함이 그림자처럼 드리워 있었다. 그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했지만 미카와 나눴던 깊고 솔직한 대화는 그 누구와도 할 수 없었다. 그 누구도 미카처럼 그의 논리적인 지기심마저도 순수한 사랑으로 감싸 안으려 하지 않았다. 새로운 만남들은 즐거웠지만 미카와의 관계처럼 단정적이지 못했다. 준영 오빠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그는 습관적으로 휴대전화를 들었지만 이제 더 이상 미카에게 카톡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미카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을까? ISTJ인 준영 오빠에게 후회는 가장 비효율적인 감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을 되돌아보고 그 결정이 합리적이었는지 끊임없이 분석했다. 결론은 합리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자유로운 욕구를 실현하고 있었고 미카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 전에 관계를 끝냈다. 그러나 그의 감정은 이성적인 판단과 달랐다. 미카가 한국에 두고 간 작은 그림 도구 상자. 준영 오빠는 그것을 책상 구석에 두었다. 그 상자 안에는 미카가 화실에서 그린 강렬한 색채의 재미없는 고양이 그림이 들어 있었다. 미카의 그림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감정이 넘실거렸다. 준영 오빠는 그 그림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그녀의 밝은 에너지가 필요했지만 그녀의 깊은 감정은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 그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미카와 얼마나 다른지 비교하게 되었다. 그들은 준영 오빠의 깔끔한 외모와 안정적인 직업의 매력을 느꼈지만 미카처럼 그의 복잡하고 모순적인 내면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준영 오빠는 미카가 자주 가던 동네의 작은 카페에 홀로 갔다. 미카는 늘 그 카페에서 라떼를 마시며 일본어 원서를 읽곤 했다. 준영 오빠는 그 카페의 구석 자리에 앉아 미카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봤다. 다이얼로그. 준영, 혼잣말처럼 내가 내 옆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없으니까 내 일상이 너무 건조해.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미카의 연락처를 찾았다. 미카의 이름 옆에는 이제 여자친구라는 꼬리표가 없었다. 그는 차마 전화를 걸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이기심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이별을 먼저 후회하고 미카에게 매달린다면 그것은 자신의 ISTJ적 논리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그는 미카에게 마지막으로 보냈던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오빠, 내가 없는 서울은 너무 조용하다. 그는 이 문장이 자신의 진심이었음을 깨달았다. 조용함은 그에게 평화를 주었지만 동시에 고독을 선사했다. 미카의 활기찬 소음은 그에게 귀찮음이 아닌 살아있음의 증거였다. 도쿄. 미카는 일상을 되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슬픔을 담은 그림 대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밝고 따뜻한 색깔들만을 사용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감정 그대로를 그림에 쏟아부었다. 그녀의 친구들이 미카를 걱정하며 찾아왔다. 미카는 친구들에게 준영 오빠와의 이별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다이얼로그. 미카 친구 A, 미카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 오빠가 널 놓친 거지? 미카 친구 B, 맞아. 미카. 더 놀고 싶다니. 그건 그냥 그 오빠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뜻이야. 너처럼 좋은 사람을 왜 놓치려고 해? 미카, 미소 지으며. 응, 나도 알아. 하지만 오빠는 거짓말은 안 했어. 그게 너무 슬퍼. 차라리 거짓말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의 솔직함이 나를 너무 아프게 했어. 미카 친구 A, 이제 내 자유를 찾아. 너도 23살이야. 이제 너도 자유롭게 놀아봐야지. 자유. 그 준영 오빠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 단어. 미카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문득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자신은 준영 오빠의 이기적인 자유를 존중하려 애쓰느라 정작 자신의 ENFP적인 자유로운 영혼을 억압하고 있었다. 그날 밤, 미카는 준영 오빠가 없는 도쿄의 밤거리를 혼자 걸었다. 그녀는 밝은 네온사인 아래에서 춤추는 사람들을 바라봤다. 그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다. 미카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준영 오빠와의 사진들을 모두 지웠다. 사진첩을 비우는 행위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고 싶지 않았다. 이너 마널로그 오브 미커. 오빠, 이제 오빠의 자유를 온전히 인정할게. 그리고 나도 나만의 자유를 찾을 거야. 나에게 자유는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별표 사인 보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나답게 빛나는 것 별표 사인이야. 미카는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ENFP 특유의 밝은 에너지가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준영 오빠의 리순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미카 자신의 삶에서 빌순이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미카는 회사에 휴가를 냈다. 그녀는 붓을 들고 새로운 캔버스를 펼쳤다. 이번 그림은 오직 미카 자신만을 위한 그림이었다. 색깔은 강렬했고 형태는 자유로웠다. 준영 오빠가 말했던 재미없는 그림이 아닌 미카의 감정이 폭발하는 솔직한 그림이었다. 그녀의 캔버스 위에는 준영 오빠의 그림처럼 완벽한 고양이가 아닌 자유롭고 예측 불가능한 미카만의 고양이가 그려지고 있었다. 그 고양이의 눈빛은 단호했고 세상의 어떤 구속도 두려워하지 않는 듯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청하신 형식을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불필요한 서식, 옛 내부 소제목, 구분이 되는 줄 표시를 포함하여 독자님의 몰입에 방해가 되었네요.
최종적으로 독자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체 5부작 소설을 하나의 연속적인 텍스트 파일로 통합하고 모든 내부 제목 1, 2, 3 등과 구분선, 인 가로줄, 굵은 글씨의 제목 태그를 제거하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전체 5개 부분의 텍스트를 하나의 장문으로 통합하고 오직 한국어 문장과 대화만으로 이루어진 베이아이 낭독용 번고를 다시 작성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도쿄의 번잡한 신주쿠 거리. 휘황찬란한 네온사인과 끊임없이 쏟아지는 인파 속에서 미카는 휴대전화 화면만 응시하고 있었다. 손에 든 스마트폰 케이스는 한국 여행에서 오빠가 사준 투박하지만 견고한 느낌의 한옥 문양이었다. 반년 전, 정확히는 6개월하고도 20일 전, 그러니까 오빠가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간 그날 이후로 미카는 이 사소한 기념품을 놓지 않았다. 오빠는 이제 일본에 없다. 이제는 모든 만남과 시간들이 특별한 노력을 요하는 장거리 연애라는 무거운 이름으로 규정되었다. 미카의 눈은 액정 속의 준영 오빠라는 이름 위에 고정되어 있었다. 메시지는 잘 잤어. 같은 흔해 빠진 아침 인사도, 밥 먹었어. 같은 다정한 물음도 아니었다. 달랑 2줄. 오빠, 미카야. 요즘 좀 생각해봤는데. 오빠,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말이야. 그 이 6글자가 미카의 심장을 차갑게 쥐어짰다. 이 단어 뒤에 항상 따라붙던 그 불안한 문장이 너무나도 익숙해서 미카는 차마 나머지 문장을 상상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그녀는 빠르게 나 지금 퇴근하고 집에 가는 중. 무슨 일 있어? 얘기해줘 라고 답장을 보냈지만 메시지는 여전히 듣지 않은 상태였다. 퇴근길 인파를 뚫고 좁은 자취방 문을 열었다. 방 안은 미카가 없는 동안 켜져 있던 작은 공기청정기의 나지막한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테이블 위에는 지난 주말 한국에서 돌아온 뒤 미처 정리하지 못한 선물 꾸러미가 놓여 있었다. 한국의 전통시장에서 사온 듯한 매듭 장식, 오빠가 좋아하는 쌉싸름한 맛의 드립 커피 원두,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몇 장의 사진. 미카는 가방을 툭 내려놓고 사진들을 집어들었다. 오빠의 유학 시절,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동네의 작은 이자카야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미카의 얼굴은 웃음으로 가득 차서 거의 일그러져 있었고 준영 오빠는 언제나처럼 무표정했지만 입꼬리는 아주 미세하게 위로 향해 있었다. 오빠, 준영, 한국 남자, 25살, ISTJ, 미카, 일본 여자, 23살, ENFP, 극과 극. 처음 만났을 때부터 주변의 친구들은 너희 둘이 사귄다고? 농담이지? 라며 놀라워했다. 준영 오빠는 늘 계획적이고 조용하며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다. 미카는 감정에 솔직하고 즉흥적이며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의 반년은 두 사람이 거의 매일 붙어 다니며 지내는 시간이었다. 준영 오빠는 유학 생활에 지쳐 외로움을 타던 자신에게 미카가 불쑥 나타났다고 했다. 미카의 밝은 에너지와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이 마치 잘 정돈된 서랍장에 툭 던져진 알록달록한 구슬 같았다고.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던 오빠도 미카와 함께라면 도서관에서 나와 밤늦게까지 거리를 걷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미카, 너는 정말 에너지가 넘친다. 나는 내가 웃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져. 가장 많이 들었던 칭찬이었다. 그러나 그 달콤함 뒤에는 늘 서늘한 현실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처음 사귀기 시작했을 때부터 준영 오빠는 말했다. 미카야, 나는 지금까지 공부만 해온 사람이야. 내 25해의 삶은 오직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뿐이었어. 연애는 내가 처음이고. 그럼 더 좋지, 오빠. 미카는 해맑게 대답했다. 내가 오빠의 첫 연애 상대라니. 영광이야. 하지만 나는 더 놀고 싶다는 생각을 해. 준영 오빠는 미카의 손을 잡은 채로 차가운 현실을 이야기하듯 말했다. 대학 때도 취업 준비 때문에 못 놀았고 일본 와서도 유학 생활에만 매달렸지. 한국에 돌아가면 나는 제대로 놀아보고 싶어. 자유롭게. 미카는 그때마다 불안했지만 준영 오빠의 눈을 바라보며 애써 농담처럼 받아넘겼다. 오빠, 나랑 노는 건 재미없어? 매일 나랑부터 다녔잖아. 너랑 같이 있는 건 좋아? 너는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고 내가 나를 좋아하는 것도 느껴지고 연애하는 것도 좋아? 준영 오빠의 말투는 언제나 논리적이었다. 감정의 과잉 없이 마치 사실관계를 전달하듯이. 그런데 나는 너보다 더 좋은 여자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더 예쁘고 내가 원하는 기상형에 가까운 사람.
준영 오빠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덧붙였다. 결혼은 솔직히 더 예쁜 사람이랑 하고 싶어. 물론 장난이야. 알지.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 솔직한 생각은 그래? 미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그의 장난이라는 말에 안심하려 애썼다. ISTJ인 오빠는 솔직함이 지나쳐서 때로는 무례하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그것이 그의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으니까. 나를 만나면서 자유를 맡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언제든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이 말은 준영 오빠의 레퍼터리 중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이었다. 미카는 그때마다 어떻게든 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리려 애썼다. 오빠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못 만날걸? 내가 얼마나 재미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만나면 되잖아. 나는 오빠의 자유를 막을 생각이 없어. 오빠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나는 오빠를 믿어. 결국 대화는 항상 서로를 존중하면서라는 모호한 결론으로 마무리되었다. 휴대전화가 띠링 소리를 내며 울렸다. 준영 오빠의 답장이었다. 오빠, 미안. 늦었어. 회의가 길어졌네. 별일은 아니야. 오빠, 그냥 요즘 내가 너무 너한테 소홀한 것 같아서. 장거리 되면서 내가 연락에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너는 매번 비행기 타고 오는데? 미카는 입자마자 침대 위로 몸을 던졌다. 그녀는 왠지 모를 안도감과 동시에 더 큰 불안감을 느꼈다. 너한테 소홀한 것 같아서라는 말은 준영 오빠가 자신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다. 장거리 연애가 시작된 후 두 사람의 소통 방식은 완전히 바뀌었다. 일본에서 함께 지낼 때는 매일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지만 한국과 일본으로 나뉜 후에는 모든 것이 연락으로 대체되었다. 그리고 준영 오빠는 본래 연락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다. 미카 아니야. 오빠. 괜찮아. 오빠 바쁜 거 아는데 뭘. 나도 일하느라 정신없어. 미카, 사실 오빠가 나한테 좀 서운한 거 있나 했지? 아까 그 두 줄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 미카는 솔직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했다. ENFP인 미카에게 감정의 투명성은 관계를 유지하는 필수 조건이었다. 오빠, 서운한 거 없어. 나는 내가 나를 만나면서 힘들어하는 건 아닐까 걱정한 거지. 오빠, 내가 ISTJ라서 그런가? 너처럼 ENFP인 사람의 감정을 잘 모르겠어. 너는 연락이 뜸한 걸로 서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빠, 내가 매번 한국에 올 때마다 나는 너를 보면서 행복하지만 돌아가고 난 뒤에는 다시 내 일상으로 돌아가. 오빠, 그래서 가끔 내가 나 때문에 너무 많은 걸 포기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 내가 너의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논리적이고 실용적이며 동시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듯한 이 말투. 미카는 이성적인 준영 오빠의 말에 반박할 논리를 찾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말 속에는 반은 너 없이도 내 일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잔인한 진실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미카, 오빠. 나는 괜찮아. 한국 가는 거 하나도 안 힘들어. 오빠 보는 게 내 삶의 낙이야. 미카, 오빠가 나를 사랑해주는 거 아는데 뭘. 내가 오빠한테 서운한 거 있다면 솔직하게 말할게. 미카, 요즘은 오빠가 다른 여자랑 놀고 싶다고 말하는 게 좀 마음에 걸려. 전에 내가 한국 갔을 때도 준영 오빠는 지난번 미카가 한국에 갔을 때 술자리에서 미카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여친은 너로 충분한데 그냥 다른 여자랑 놀고는 싶어. 나는 아직 연애 경험이 너밖에 없잖아.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 미안하지만 내 솔직한 감정은 그래. 그는 버른스러운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미카는 그 말을 듣고 숨이 턱 막히는 듯 했다. 여친은 너로 충분한데라는 말은 칭찬이었을까? 아니면 단지 미카를 보험처럼 두고 싶다는 이기적인 마음이었을까? 오빠, 미안해. 미카. 내 솔직한 생각을 숨기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말이 너무 심했지. 오빠, 하지만 장담컨대 지난 6개월 동안 너 아닌 다른 여자랑 버른스러운 관계를 가진 적은 한 번도 없어. 나는 거짓말 안 해. 오빠, 내가 한국에 오지 않는 동안 매일 일만 했어. 일, 공부, 운동. 내 루틴대로만 살았지? 오빠, 다만 내 머릿속에는 늘 나는 더 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던 건 사실이야. 이 솔직한 생각을 너에게 계속 숨기면서 너를 만나는 게 오히려 너에게 더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말했을 뿐이야. 미카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준영 오빠의 논리적인 솔직함은 늘 미카를 무장해제시켰다. 그는 항상 옳은 말만 했고 그의 말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 진실은 미카에게 칼날처럼 다가왔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 그 준영 오빠에게 미카는 딱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다. 그의 안정적인 루틴에 잠시 불꽃을 튀겨주는 존재. 그러나 그 불꽃이 꺼지면 그는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간다. 그날 밤 미카는 준영 오빠에게 답장하지 않았다. 그는 미카에겐 자유롭게 놀고 싶은 욕구를 드러내는 동시에 미카가 좋아하는 것들은 기억하고 있었다. 며칠 전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준영 오빠가 한국에 새로 생긴 힙한 맛집의 사진을 보내왔었다. 오빠 미카, 여기 내가 좋아할 것 같아. 특이한 디저트가 많네. 오빠 12월에 보자. 그때 같이 가자. 미래를 기약하는 이 짧은 문장. 이 문장 때문에 미카는 쉽사리 이 관계를 놓지 못한다. 준영 오빠가 완전히 미카를 놓아주지 않고 계속해서 희망의 끈을 던져주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미카는 식탁 위에 놓인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다. 그녀는 준영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망설였지만 이내 포기했다. 준영 오빠는 미리 약속하지 않은 전화는 잘 받지 않았다. 그에게 전화는 효율적인 소통 수단이 아니었다. 대신 미카는 며칠 전에 준영 오빠가 보낸 메시지를 다시 확인했다. 오빠 미카, 혹시 내가 한국 와서 같이 지낼 때 우리가 너무 견인 역할에만 충실했던 건 아닐까? 오빠, 다음번에는 그냥 친구처럼 서로의 취미 생활을 공유하는 시간을 더 가져보는 건 어때? 나는 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같이 화실에 가본다거나. 미카는 이 문장을 읽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연인 역할에만 충실했다는 것은 스킨십이나 데이트 같은 일반적인 연인들의 행동이 준영 오빠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의미일까? 미카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칠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밝게 웃고 있지만 눈빛은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다. 정말 끝내는 게 맞을까? 이 질문은 미카의 머릿속을 맴도는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이었다. 그녀는 준영 오빠를 너무나도 사랑했고 그와 함께 있을 때의 행복감을 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동시에 준영 오빠가 언제든 자신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그녀는 늘 불안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의 말을 되뇌면서 미카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존중이라는 이름으로 이 관계를 지켜보려 애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 존중이라는 단어는 사실상 조빠의 자유와 욕구를 존중한다는 의미이며 그 안에 미카 자신의 감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미카는 휴대전화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미카 오빠, 이해해. 오빠가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는 오빠 믿어. 미카, 12월에 한국 갈 때 오빠가 말한 것처럼 화실에 같이 가자. 그림 그리고 싶어. 미카, 그리고 오빠. 나는 오빠의 여자친구로서 오빠 옆에 있고 싶어. 내 역할은 존중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인걸? 기억해줘. 메시지를 보낸 후 미카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오빠를 놓지 못해. 그러니까 오빠, 나를 완전히 밀어내지 말아줘. 미카는 준영 오빠가 이 관계의 끝을 결정할 수 있는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칼날이 자신을 향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랑을 보여주는 것뿐이었다. 그녀는 출근길 인파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녀의 작은 어깨 위에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는 비행기 티켓값보다 더 무거운 불확실한 미래가 얹혀 있었다. 12월, 서울의 겨울은 도쿄보다 훨씬 매서웠다. 미카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목도리를 턱까지 끌어올렸다.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지하철 안. 익숙하면서도 낯선 한국어 간판들과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미카를 압도했다. 이번 방문은 열흘, 준영 오빠와 함께 보낼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번 방문은 전과는 사뭇 달랐다. 지난번에는 도착하는 순간부터 준영 오빠가 그녀를 꽉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짐을 풀 새도 없이 침대로 향했다. 서로의 부재를 채우려는 듯 격정적이고 동시에 애틋한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준영 오빠는 미카가 도착하기 하루 전부터 카톡으로 일정을 꼼꼼하게 공유했다. 오빠, 미카야. 내가 좋아하는 화실은 홍대 쪽에 예약했어.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오빠, 그리고 일요일에는 내가 보고 싶었던 다큐멘터리 영화를 같이 보러 가자. 상영 시간이 딱 맞아. 오빠,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 나는 웬만하면 야근을 잡지 않도록 조율했어. 그런데 내일 저녁은 꼭 가야 하는 회식이 있어. 이해해 줄 거지? 미카는 그의 메시지를 보며 씁쓸함을 느꼈다. 과거에는 길정보단 감정이 우선이었다. 지금은 모든 것이 계획과 효율 속에 짜 맞춰져 있었다. 마치 톱니바퀴가 정확히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ISTJ의 전형적인 모습.
존중. 그 미카는 자신에게 되뇌었다. 오빠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장거리 연애를 지속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응, 오빠. 회식은 당연히 가야지. 나는 오빠 집에서 푹 쉬고 있을게. 오랜만에 한국 TV 드라마나 봐야겠다. 최대한 밝고 긍정적인 답장을 보냈다. 다음 날 미카는 준영 오빠의 자취방에 도착했다. 오빠는 미카를 현관 앞에서 맞이했다. 평소처럼 웃음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미카를 보자마자 아주 짧고 건조하게 포옹했다. 오느라 고생했지, 미카. 짐은 여기 두고 일단 밥부터 먹자. 너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놨어. 그의 방은 언제나 그랬듯이 깔끔했다. 책상 위에는 정갈하게 정리된 서류와 전공 서적들이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 한 톨 없었다. 미카의 자취방이 알록달록한 인형과 그림 도구, 옷가지들로 채워진 난장판임을 생각하면 극과 극이었다. 식사를 하면서 두 사람은 일본에서 지낼 때의 추억들을 이야기했다. 준영 오빠의 말투는 부드러웠고 미카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미카, 내가 만들어준 타코야키가 가끔 생각나더라. 그때 내가 재료를 너무 많이 넣어서 터지는 바람에. 준영 오빠가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맞아. 오빠가 그때 나한테 미카, 너는 뭐든지 과해라고 했었잖아. 그래도 맛있게 먹었으면서. 미카는 기분이 좋아져서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그 즐거운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미카가 식사를 마치고 준영 오빠에게 슬그머니 다가가 허리를 안았을 때였다. 오빠, 나 보고 싶었지? 준영 오빠는 미카의 손을 잡고 부엌 의자에 앉혔다. 보고 싶었지? 당연히. 그런데 미카야, 나 오늘 저녁 회식 전에 중요한 보고서를 마무리해야 돼. 너 한국 오는 날인데 내가 미안하다. 그는 미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미카는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그의 눈빛은 진실했고 그의 손은 여전히 미카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알았어, 오빠. 일해. 나는 그럼 오빠 작업하는 거 옆에서 조용히 있을게. 미카는 최대한 서운한 내색을 하지 않으려 애썼다. 준영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책상 앞에 앉아 곧바로 컴퓨터를 켰다. 보고서라는 단어와 함께 그의 주변에는 두꺼운 장벽이 세워지는 것 같았다. 미카는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다. 한국 드라마를 틀어놓았지만 눈은 계속해서 책상에 앉아있는 준영 오빠의 등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넓은 등은 듬직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멀게 느껴졌다. 오후 3시가 되자 준영 오빠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카, 나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바로 회식 장소로 가야 할 것 같아. 너는 혼자 저녁 먹어야 할 것 같다. 미안. 괜찮아, 오빠. 회식 잘하고 와. 너무 늦지 않게 와. 미카는 최대한 다정하게 말했다. 준영 오빠는 현관문을 나서기 전 다시 한번 미카를 안았다. 이번에는 아침보다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따뜻한 포옹이었다. 미안해. 보고 싶었어. 정말로. 내일은 온전히 너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게. 준영 오빠가 문을 닫고 나간 후 미카는 방 안에 혼자 남겨졌다. 고작 2시간 만에 다시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미카를 서늘하게 했다. 그날 밤 미카는 준영 오빠의 휴대폰을 보지 않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밤 12시가 넘자 그녀는 참을 수 없었다. 준영 오빠의 카톡 프로필 사진은 회사 동료들과의 술자리 사진이었다. 미카는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의 과거 발언이 떠올랐다. 여친은 너로 충분한데 그냥 놀고는 싶어. 결혼은 더 예쁜 사람이랑 하고 싶다. 그 준영 오빠는 거짓말은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는 미카에게 다른 여자와 어른스러운 관계는 없었다고 확언했다. 하지만 놀고 싶다는 욕구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는 술자리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미카는 결국 그를 믿기로 결심했다. 믿음은 장거리 연애의 유일한 산소였다. 다음 날 아침 준영 오빠는 새벽 2시가 넘어 들어왔다. 숙취로 인해 얼굴은 창백했고 피곤함이 역력했다. 미카, 미안. 너무 늦었지? 미카는 준영 오빠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괜찮아, 오빠. 피곤하지? 해장국 끓여줄까? 준영 오빠는 고개를 저으며 미카를 꽉 끌어안고 침대에 누웠다. 그의 몸에서 희미하게 남아있는 알코올 냄새가 미카의 코끝을 간지럽혔다. 미카, 너는 정말 좋은 여자야. 내가 너를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그는 잠결에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 모호한 표현. 미카는 이 관계의 모든 죄책감을 준영 오빠가 혼자 짊어지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관계를 끝내고 싶지만 미카를 슬프게 만드는 것이 두려워 망설이는 것 같았다. 오후
두 사람은 홍대 근처의 작은 화실로 향했다. 미카가 예약한 커플 그림 그리기 클래스였다. 준영 오빠는 미카가 좋아하는 것을 기억해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 노력하고 있었다. 오빠, 우리 같이 고양이 그리자. 미카가 신이 나서 말했다. 고양이. 준영 오빠는 덤덤하게 대답했다. 나는 사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게 더 익숙한데. 에이, 오늘은 그냥 마음 가는 대로 그려봐. 오빠가 좋아하는 색깔로 막 칠해도 돼. ISTJ인 준영 오빠는 그림 그리는 순간에도 계획과 정확성을 추구했다. 그는 연필로 구도를 잡고 캔버스를 4등분으로 나누어 완벽한 비율을 맞추려 애썼다. 반면 ENFP인 미카는 물감을 마구 섞고 붓을 과감하게 휘둘렀다. 그녀의 캔버스에는 알 수 없는 형태와 강렬한 색채가 폭발하듯 섞여 있었다. 미카, 너는 정말 즉흥적이다. 준영 오빠가 미카의 캔버스를 보며 말했다. 오빠는 너무 정적이야. 오빠 그림은 완벽하지만 좀 재미가 없어. 미카는 웃으며 말했다. 두 사람의 그림은 달랐지만 함께 붓을 움직이는 순간만큼은 행복했다. 미카는 그림을 그리며 준영 오빠의 팔에 기대거나 그의 뺨에 물감 자국을 묻히며 장난을 쳤다. 준영 오빠는 겉으로는 미간을 찌푸렸지만 미카의 장난을 받아주었다. 그림을 다 그리고 난 후 준영 오빠는 자신의 작품을 말없이 바라봤다. 완벽한 구도의 고양이 그림이었다. 오빠 그림은 정말 멋있어. 오빠처럼 빈틈이 없어. 미카가 칭찬했다. 준영 오빠는 미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하지만 내 그림이 더 솔직해. 내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나는 늘 내 감정을 숨기려고만 해.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미카의 귀에 속삭이듯 말했다. 미카야, 나는 내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안정감을 줘. 너는 내 삶의 루틴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나에게 필요한 감정적인 조미료 같은 존재야. 미카는 그의 말을 들으며 또다시 가슴에 차가운 돌덩이가 어니는 느낌을 받았다. 감정적인 조미료 그 필수품이 아닌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옵션이라는 뜻이 아닌가?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준영 오빠가 예약한 힙한 디저트 맛집에 갔다. 미카가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가고 싶다고 했던 곳이었다. 준영 오빠는 미카가 원하는 곳을 기억하고 있었다. 카페에 앉아 디저트를 먹으면서 준영 오빠는 진지하게 말을 꺼냈다. 미카야, 나는 요즘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미카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봤다. 나는 너를 좋아하고 너와 함께 있는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해. 그런데 한국에 와서 내가 다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욕구가 더 커지는 것을 느껴. 그의 눈빛은 미카에게 용서를 구하는 듯했지만 동시에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특히 내가 대학 시절에 놓쳤다고 생각하는 자유로운 연애에 대한 미련이 강해. 오빠, 자유로운 연애가 어떤 의미인데? 미카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다. 준영 오빠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구속받지 않고 여러 이성과 교류하며 나라는 사람의 매력을 시험해보고 싶다는 뜻이야. 내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지, 연애 시장에서 내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보고 싶어. 미카는 숨이 턱 막혔다. 연애 시장에서의 가치라니? 그녀는 준영 오빠에게 단순히 여자친구가 아니라 일종의 성장 과정이나 경험의 일부였던 것일까? 오빠, 나는 오빠를 시험해보고 싶지 않아. 그냥 오빠 자체로 좋아? 미카의 목소리가 떨렸다. 알아, 미카. 그래서 내가 좋은 거야? 하지만 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 같아. 너에게 올인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그럼 헤어지자는 말이야? 미카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지만 꾹 참았다. ENFP인 미카는 슬픔에 압도될 때도 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성적으로 대처하려 노력했다. 준영 오빠는 테이블 위에 커피잔을 만지작거렸다. 아니, 당장 헤어지자는 말은 아니야? 나는 아직 너를 놓지 못했어. 내가 한국에 와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버려? 그 미카는 그 단어에 충격을 받았다. 준영 오빠는 미카를 버린다는 표현을 썼다. 하지만 미카야, 이 관계가 너에게 계속 고통이 된다면 나는 내가 먼저 놓아주기를 바라. 오빠는 왜 나한테 놓아달라고만 말해? 오빠가 먼저 결정해. 나는 오빠를 좋아하니까 절대 먼저 못 놓아. 미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준영 오빠는 미카의 눈물을 보고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테이블 위에 휴지를 뽑아 미카에게 건넸다. 미안해. 울지 마. 나는 내가 우는 걸 보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 그래서 결정을 못하겠어. 오빠 마음이 아프다는 건 나를 사랑한다는 뜻이잖아.
미카는 흐느끼며 말했다. 사랑하지. 하지만 내 감정은 사랑과 자유에 대한 갈망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어. ISTJ인 나는 확실한 감정이 아니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 그는 미카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미카, 나는 너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아껴. 이 장거리 연애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서로의 삶을 존중하면서 내가 말한 자유로운 교류를 어느 정도 허용할 수 있을까? 물론 그 기준은 내가 정해주는 선 안에서. 준영 오빠는 아주 조심스럽게 결린 연애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미카의 얼굴은 충격으로 하얗게 질렸다. 오빠, 나는 오빠를 다른 여자랑 공유할 생각 없어. 나는 오빠의 단 한 명의 여자친구이고 싶어. 알아. 그래서 내가 고민하는 거야? 미카, 나는 너에게 빌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했어. 내 일과 미래가 항상 1순위야. 하지만 너는 내게 기순위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나에게 가장 좋은 여자친구야. 가장 좋은 여자친구. 1순위는 아닌? 미카는 더 이상 대화를 지속할 힘이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빠, 나 먼저 숙소로 갈래. 오빠 혼자 생각해. 미카는 준영 오빠의 대답을 듣지 않고 급하게 카페를 나섰다. 준영 오빠가 그녀를 따라왔지만 미카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미카는 준영 오빠의 집이 아닌 미리 예약해둔 호텔방에서 밤을 보냈다. 준영 오빠는 끊임없이 미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빠, 미카,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오빠, 내가 경솔했어. 너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오빠, 너는 나에게 가장 특별한 사람이야. 내 솔직함이 너에게 상처를 줬다면 나에게 벌을 줘. 오빠, 다시 숙소로 돌아와. 내가 보고 싶어. 미카는 그의 모든 메시지를 읽었지만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모든 혼란과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사람을 계속 붙잡아야 하는 걸까? 미카는 준영 오빠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의 솔직함이라는 이름의 이기심이 그녀의 ENFP적인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믿음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카는 준영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나 오늘 오후 비행기로 도쿄로 돌아갈게. 미카야, 무슨 소리야. 열흘이나 남았잖아.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 제발. 준영 오빠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아니, 오빠, 나도 생각해봤어. 오빠의 자유를 존중할게. 미카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걸 원하는 것 같아. 오빠는 자유로운 경험을 원하고 나는 확실한 사랑을 원해. 이 간극은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아. 미카, 잠시만. 나 지금 너 있는 곳으로 갈게. 얼굴 보고 얘기하자. 아니, 오빠. 그냥 전화로 끝내자. 미카는 눈물을 애써 참았다. 오빠가 말했잖아. 나는 오빠에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나도 이제 오빠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내가 없어도 오빠가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미카의 말에 준영 오빠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미카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에게 상처만 줬구나. 오빠, 우리는 반년 동안 정말 행복했어. 고마워. 이게 우리의 최선인 것 같아. 미카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휴대전화 전원을 껐다. 이별의 칼자루를 잡은 건 결국 나였어야 했어. 미카는 결심했다. 준영 오빠의 끝없는 망설임에 더 이상 매달리지 않겠다고. 그녀는 있으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싶었다. 호텔 체크아웃을 마치고 미카는 공항으로 향했다. 서울의 매서운 겨울바람이 그녀의 볼을 때렸다. 그녀의 손에는 준영 오빠가 사준 한옥 문양의 스마트폰 케이스가 들려 있었다. 이별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에게 자유를 선물했다. 준영 오빠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러나 미카는 그에게 줄 수 없었던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미카는 도쿄로 돌아왔다. 열흘을 가득 채우지 못하고 돌아온 탓에 그녀의 자취방은 여전히 한국으로 떠나기 전의 모습 그대로였다. 테이블 위에는 한동안 쓰지 않아 먼지가 살짝 내려앉은 그림 도구들이 놓여 있었고 캘린더에는 한국 체류 기간이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 동그라미 안에 채워지지 못한 공허함이 미카의 마음을 짓눌렀다. 이별은 미카의 ENFP적 성향을 완전히 짓눌러버렸다. 보통의 미카라면 슬픔을 폭발적으로 표출하고 주변 사람들과 감정을 공유하며 빠르게 회복했을 것이다. 그러나 준영 오빠와의 이별은 달랐다. 그의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솔직함은 미카의 감정 체계를 무너뜨렸고 그녀는 슬픔마저도 효율적으로 통제해야 할 것 같은 강박에 시달렸다. 휴대전화는 며칠 동안 무음 상태였다.
미카는 준영 오빠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기를 바랐다. 동시에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준영 오빠가 자신의 이기심을 깨닫고 그녀에게 간절하게 매달려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ISTJ인 준영 오빠는 미카의 결정을 존중했다. 어쩌면 그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를 미카가 선물해 준 것이기에 그는 이 침묵을 받아들였을지도 모른다. 사흘 후 준영 오빠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다. 오빠, 미카야. 내가 갑자기 돌아가서 많이 놀랐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모자란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어. 오빠, 내 결정 존중할게. 다시 연락하고 싶으면 언제든 연락해. 나는 항상 내 편이야. 오빠, 내가 없는 서울은 너무 조용하다. 내가 없는 서울은 너무 조용하다. 그 이 마지막 문장이 미카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그는 미카를 그리워하는 것일까? 아니면 단지 자신의 일상에서 시끄러운 변수가 사라진 것을 깨달은 것일까? 미카는 준영 오빠의 감정을 해석하는 것에 지쳤다.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은 준영 오빠의 자유에 대한 미카의 마지막 존중이었다. 미카는 일에 몰두했다. 도쿄의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하는 그녀는 밤늦도록 퇴근하지 않고 회사에 남았다. 일은 그녀에게 준영 오빠에 대한 생각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도피처였다. 어느 날 미카는 인스타그램을 정리하다가 준영 오빠의 계정에 들어갔다. 그녀는 그의 피드를 보지 않고 스토리만 조심스럽게 확인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다. 준영 오빠의 스토리에는 그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둡게 조명된 술집에서 맥주잔을 들고 웃고 있는 준영 오빠와 낯선 여성들이 있는 단체 사진, 서울 강남의 루프탑 파티에서 준영 오빠가 긴 머리의 아름다운 여성과 활발하게 이야기하는 사진. 미카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준영 오빠는 늘 자신에게 공부와 일만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이별 직후의 그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놀고 싶다는 욕망을 억누르고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그는 미카에게 솔직했고 그 솔직함은 지금 미카의 심장에 칼을 꽂고 있었다. 미카는 그를 원망할 수 없었다.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했고 미카는 그것을 감수하고도 그와 함께 있기를 선택했었다. 미카가 느낀 고통은 준영 오빠의 이기심이 아니라 미카 자신의 사랑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미카는 더 이상 스토리를 볼 수 없어 휴대전화를 침대 구석으로 던져버렸다. 그녀는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다. ENFP의 감정은 통제할 수 없는 폭풍처럼 그녀를 휩쓸고 지나갔다. 나는 그냥 오빠의 옆에 있고 싶었을 뿐인데. 그 밤 미카는 준영 오빠와의 행복했던 반년의 시간을 되돌아보았다. 함께 갔던 여행, 밤늦도록 나눴던 대화, 처음 손을 잡았을 때의 떨림. 그 모든 것이 준영 오빠에게는 자유로운 경험을 위한 준비 운동 같은 시간이었을까? 아니면 그에게도 진심이었을까? 며칠 후 미카는 용기를 내어 준영 오빠의 계정을 팔로우 취소했다. 이별을 완성하는 마지막 의식이었다. 그 무렵 서울에서는 준영 오빠가 새로운 자유를 만끽하고 있었다. 미카가 떠난 후 준영 오빠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공허함을 느꼈다. ISTJ인 그에게 미카는 일상이라는 정교한 기계 속에 던져진 대측 불가능한 따뜻함이었다. 미카가 사라지자 그의 삶은 다시 완벽하게 효율적이고 조용해졌다. 그는 술자리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미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저는 연애가 처음이었어요. 그 친구는 정말 밝고 좋은 사람이었죠.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결혼은 더 예쁜 사람과 하고 싶다고 말했었거든요. 물론 그 친구도 충분히 예뻤지만 제 안의 욕망을 숨기지 못했죠. 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준영 오빠의 솔직함에 놀랐다. 준영 씨, 정말 솔직하시네요. 하지만 그 친구 입장에서는 상처였을 것 같아요. 알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놓아주지 못했어요. 결국 그 친구가 먼저 떠내졌죠. 그 친구가 저에겐 자유를 준 거라고 생각해요. 준영 오빠는 미카가 떠난 것을 자유를 획득한 것으로 인식하려 애썼다. 그는 매일 밤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이 자신에게 보이는 관심과 호감을 즐겼다. 그는 자신이 견해 시장에서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지 시험하고 싶어 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그 가치를 확인받는 듯 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늘 허전함이 그림자처럼 드리워 있었다. 그는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했지만 미카와 나눴던 깊고 솔직한 대화는 그 누구와도 할 수 없었다. 그 누구도 미카처럼 그의 논리적인 지기심마저도 순수한 사랑으로 감싸 안으려 하지 않았다.
새로운 만남들은 즐거웠지만 미카와의 관계처럼 단정적이지 못했다. 준영 오빠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그는 습관적으로 휴대전화를 들었지만 이제 더 이상 미카에게 카톡을 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미카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을까? ISTJ인 준영 오빠에게 후회는 가장 비효율적인 감정이었다. 그는 자신의 결정을 되돌아보고 그 결정이 합리적이었는지 끊임없이 분석했다. 결론은 합리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자유로운 욕구를 실현하고 있었고 미카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 전에 관계를 끝냈다. 그러나 그의 감정은 이성적인 판단과 달랐다. 미카가 한국에 두고 간 작은 그림 도구 상자. 준영 오빠는 그것을 책상 구석에 두었다. 그 상자 안에는 미카가 화실에서 그린 강렬한 색채의 재미없는 고양이 그림이 들어있었다. 미카의 그림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감정이 넘실거렸다. 준영 오빠는 그 그림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는 그녀의 밝은 에너지가 필요했지만 그녀의 깊은 감정은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 그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이 미카와 얼마나 다른지 비교하게 되었다. 그들은 준영 오빠의 깔끔한 외모와 안정적인 직업의 매력을 느꼈지만 미카처럼 그의 복잡하고 모순적인 내면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준영 오빠는 미카가 자주 가던 동네의 작은 카페에 홀로 갔다. 미카는 늘 그 카페에서 라떼를 마시며 일본어 원서를 읽곤 했다. 준영 오빠는 그 카페의 구석 자리에 앉아 미카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봤다. 준영, 혼잣말처럼 내가 내 옆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내가 없으니까 내 일상이 너무 건조해. 그는 휴대전화를 꺼내 미카의 연락처를 찾았다. 미카의 이름 옆에는 이제 여자친구라는 꼬리표가 없었다. 그는 차마 전화를 걸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이기심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이별을 먼저 후회하고 미카에게 매달린다면 그것은 자신의 ISTJ적 논리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그는 미카에게 마지막으로 보냈던 메시지를 다시 읽었다. 오빠, 내가 없는 서울은 너무 조용하다. 그는 이 문장이 자신의 진심이었음을 깨달았다. 조용함은 그에게 평화를 주었지만 동시에 고독을 선사했다. 미카의 활기찬 소음은 그에게 귀찮음이 아닌 살아있음의 증거였다. 도쿄. 미카는 일상을 되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슬픔을 담은 그림 대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밝고 따뜻한 색깔들만을 사용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감정 그대로를 그림에 쏟아부었다. 그녀의 친구들이 미카를 걱정하며 찾아왔다. 미카는 친구들에게 준영 오빠와의 이별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미카 친구 A, 미카야, 너무 힘들어하지 마. 너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그 오빠가 널 놓친 거지? 미카 친구 B, 맞아. 미카, 더 놀고 싶다니. 그건 그냥 그 오빠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는 뜻이야. 너처럼 좋은 사람을 왜 놓치려고 해? 미카, 미소 지으며, 응, 나도 알아. 하지만 오빠는 거짓말은 안 했어. 그게 너무 슬퍼. 차라리 거짓말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의 솔직함이 나를 너무 아프게 했어. 미카 친구 A, 이제 내 자유를 찾아. 너도 23살이야. 이제 너도 자유롭게 놀아봐야지. 자유, 그 준영 오빠가 그토록 갈망했던 그 단어. 미카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문득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자신은 준영 오빠의 이기적인 자유를 존중하려 애쓰느라 정작 자신의 ENFP적인 자유로운 영혼을 억압하고 있었다. 그날 밤, 미카는 준영 오빠가 없는 도쿄의 밤거리를 혼자 걸었다. 그녀는 밝은 네온사인 아래에서 춤추는 사람들을 바라봤다. 그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다. 미카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준영 오빠와의 사진들을 모두 지웠다. 사진첩을 비우는 행위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고 싶지 않았다. 오빠, 이제 오빠의 자유를 온전히 인정할게. 그리고 나도 나만의 자유를 찾을 거야. 나에게 자유는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별표 사인 보빠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나답게 빛나는 것 별표 사인이야. 미카는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 ENFP 특유의 밝은 에너지가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준영 오빠의 리순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미카 자신의 삶에서 빌순이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 미카는 회사에 휴가를 냈다. 그녀는 붓을 들고 새로운 캔버스를 펼쳤다. 이번 그림은 오직 미카 자신만을 위한 그림이었다. 색깔은 강렬했고 형태는 자유로웠다. 준영 오빠가 말했던 재미없는 그림이 아닌 미카의 감정이 폭발하는 솔직한 그림이었다.
그녀의 캔버스 위에는 준영 오빠의 그림처럼 완벽한 고양이가 아닌 자유롭고 예측 불가능한 미카만의 고양이가 그려지고 있었다. 그 고양이의 눈빛은 단호했고 세상의 어떤 구속도 두려워하지 않는 듯했다. 미카는 이별 후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만끽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준영 오빠에게 주었던 자유는 오빠가 갈망했던 기성과의 교류였지만 미카가 자신에게 준 자유는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었다. 미카는 회사에 다니는 것 외의 모든 시간을 그림에 쏟아부었다. 그녀의 ENFP적인 폭발적인 에너지는 그림이라는 새로운 출구를 찾았다. 준영 오빠를 만나기 전에는 취미였던 그림이 이제는 미카의 감정과 사상을 담는 도구가 되었다. 그녀는 특히 한국에서 준영 오빠와 함께 그렸던 재미없지만 완벽한 고양이 그림을 떠올리며 그 정반대의 그림을 그리는데 몰두했다. 색깔은 채도 높게, 형태는 과감하게 왜곡했다. 그녀의 붓터치에는 더 이상 타인의 시선이나 인정이 필요 없었다. 오직 미카 자신의 내면의 소리만이 중요했다. 미카의 친구들은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다. 이별 직후의 침울함은 사라지고 그녀는 다시 본래의 활기차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돌아왔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렬하고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어느 날 미카는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모아 작은 개인 전시회에 출품할 결심을 했다. 회사 선배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선배는 미카의 열정에 감동하며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미카의 디자인 실력과 예술적 감각은 이미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었기에 선배는 미카의 잠재력을 알아봤다. 선배 미카 씨, 이번에 그린 작품들 정말 인상 깊어요. 특히 이 폭발하는 심장이라는 작품은 미카 씨의 내면의 힘이 느껴져요. 미카 감사합니다. 선배님, 예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예쁘게 보이려고만 그림을 그렸는데 이제는 그냥 제가 느끼는 대로 그려요. 그랬더니 더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선배, 솔직함이 곧 힘이죠. 미카 씨의 그림은 에너지 그 자체예요.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분 이야기는 들었지만 오히려 이별이 미카 씨에게는 독이 아니라 약이 된 것 같네요. 미카 씁쓸하게 웃으며 저에게 자유를 선물해준 셈이죠. 그 사람이 원했던 것처럼 저도 이제 저만의 자유를 찾았어요. 미카는 자신의 전시회 준비에 몰두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그녀는 더 이상 휴대전화의 알림에 신경 쓰지 않았다. 준영 오빠와의 메시지 창을 확인하는 일도 그의 소셜미디어를 염탐하는 일도 완전히 멈추었다. 그녀의 삶은 준영 오빠라는 변수 없이 오직 미카라는 본질에 맞춰 견고하게 재편되고 있었다. 서울에서 준영 오빠는 미카가 준 자유를 만끽하는 듯했다. 미카와 헤어진 후 그의 주변에는 끊임없이 새로운 이성들이 나타났다. 그의 깔끔하고 지적인 외모, 번듯한 직장, 그리고 특유의 무심한 듯 다정한 태도는 연애시장에서 상당한 매력으로 작용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가치를 충분히 확인받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새로운 만남들은 준영 오빠에게 기쁨보다는 별표 쌓인 소모적인 피로감 별표 쌓인을 안겨주었다. 그는 다양한 사람들과 가벼운 관계를 맺었지만 그 관계들은 모두 피상적이었다. 새로운 여성, 준영 씨는 정말 재미있으세요. 그런데 왜 여자친구분과 헤어지신 거예요? 준영, 덤덤하게, 제가 이기적이었죠. 저는 아직 결혼보다는 놀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어요. 여자친구는 저에게 헌신적이었는데 제가 그만큼의 확신을 주지 못했죠. 새로운 여성과 솔직하시네요. 하지만 저도 아직은 진지한 관계는 부담스러워요. 저는 준영 씨처럼 멋진 분이랑 그냥 가볍게 즐기고 싶어요. 준영 오빠는 그들이 자신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들은 진정한 감정적 교류보다는 잠시 동안의 즐거움이나 준영 오빠의 매력이라는 스펙에 끌리는 것이었다. 그는 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필요도 없었고 자신의 복잡한 감정이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을 필요도 없었다. 모든 것이 가볍고 효율적이었으며 ISTJ인 준영 오빠에게는 완벽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밤이 되어 혼자 남겨지면 방 안의 고독은 그를 짓눌렀다. 미카가 떠나기 전 이 방은 미카의 웃음소리와 그녀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들로 가득 차 있었다. 미카는 준영 오빠의 루틴을 망가뜨렸지만 그 망가짐 속에는 동기가 있었다. 이제 그의 방은 다시 완벽한 ISTJ의 공간으로 돌아왔다. 정돈되고 깨끗하고 그리고 텅 비어 있었다. 준영 오빠는 어느 날 회사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만난 미카와 비슷한 분위기의 여인에게 이끌렸다. 그녀는 미카처럼 밝게 웃었지만 미카만큼 깊이가 없었다. 술에 취한 채 그는 그녀에게 문득 미카의 이름을 언급했다.
준영, 술에 취해. 사실 제 전 여자친구는 일본 사람이었는데 정말 저랑 달랐어요. 저는 ISTJ이고 그녀는 ENFP였죠.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말을 했는지 아세요? 결혼은 더 예쁜 사람이랑 하고 싶다고요. 회사 동료 당황하며 준영 씨, 취하셨네요. 그만 마시세요. 준영, 계속해서. 그런데 그 애가 울지도 않고 제 이기심을 존중해줬어요. 그리고 결국 저를 떠내줬죠. 그녀는 저에게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이 자유가 왜 이렇게 외롭죠? 그의 머릿속에는 늘 미카의 마지막 말이 맴돌았다. 오빠가 말했잖아. 나는 오빠에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나도 이제 오빠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내가 없어도 오빠가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준영 오빠는 미카가 자신을 떠나면서 별표 쌓인 가장 특별한 사람 별표 쌓인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였다. 그는 수많은 이성과 교류하며 가치를 확인받았지만 그 누구도 미카의 자리를 채워주지 못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삶의 궤적은 완전히 엇갈렸다. 미카, 그녀의 작은 전시회는 성공적이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독특한 에너지와 솔직함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특히 한 비평가는 미카의 작품을 별표 쌓인 저갑된 감정에서 분출된 자유의 불꽃 별표 쌓인이라고 평했다. 미카는 이 성공을 발판 삼아 회사를 다니면서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이어나갈 기회를 얻었다. 그녀의 삶은 활력이 넘쳤고 그녀는 자신의 커리어와 예술적 성장에 완전히 몰두했다. 그녀의 주변에는 그녀의 매력과 재능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이순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의 별표 쌓인 빌순위 별표 쌓인이었다. 준영, 그는 놀고 싶다는 욕구를 충분히 해소했지만 그 끝은 공허함이었다. 수많은 만남들은 그에게 순간적인 만족감은 주었지만 미카와 나눴던 깊은 안정감과 진정한 교감은 주지 못했다. 그는 결국 모든 가벼운 관계를 정리하고 다시 자신의 루틴으로 돌아왔다. 일과 공부에 집중했지만 이전처럼 몰입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미카가 남긴 별표 쌓인 조용한 빈자리 별표 쌓인가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날 새벽, 준영 오빠는 술에 취해 미카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성적인 ISTJ에게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오빠, 미카야. 미안해. 내가 정말 후회해. 오빠, 내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를 얻었는데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결국 내가 미카 너 없이는 완전하지 않다는 것만 깨달았어. 오빠, 너는 나에게 감정적인 조미료가 아니었어. 너는 나에게 별표 쌓인 필수적인 공기 별표 쌓인이었어. 오빠, 너는 나에게 별표 쌓인 가장 좋은 여자친구 별표 쌓인가 아니라 별표 쌓인 유일한 여자친구 별표 쌓인이었어. 오빠, 다시 돌아와 줬으면 좋겠어. 내가 내 옆에 있을게. 나는 더 이상 다른 여자와 놀고 싶지 않아. 오빠, 내가 없는 서울은 너무 조용해. 이 조용함이 나를 미치게 해. 다음 날 아침, 숙취에서 깬 준영 오빠는 자신이 보낸 메시지를 보고 경악했다. 그는 곧바로 미카에게 사과 메시지를 보내려 했지만 미카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별표 쌓인 푸사 없음 별표 쌓인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미카는 준영 오빠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 위해 한국에서 쓰던 메신저 계정을 비활성화하고 연락처를 바꾼 상태였다. 준영 오빠의 메시지는 미카에게 닿지 않았다. 미카는 도쿄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준영 오빠가 그녀에게 느끼는 감정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초점은 오직 자신에게 있었다. 미카는 회사에서 인정받아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과의 디자인 교류를 담당하게 되었고 몇 달 후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될 예정이었다. 미카는 한국 출장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준영 오빠를 변인으로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프로페셔널한 디자이너이자 아티스트로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한국에 가는 것이었다. 미카는 준영 오빠와의 이별을 통해 사랑이 그녀의 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의 ENFP적인 낭만적인 이상은 깨졌지만 그 잔해 속에서 그녀는 별표 쌓인 자아실현 별표 쌓인이라는 더 크고 단단한 가치를 발견했다. 미카는 창밖의 도쿄 야경을 바라봤다. 이제 그녀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녀만의 빛나는 자유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준영 오빠가 그녀에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했던 그 말이 역설적으로 미카를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별 후 5달이 흘렀다. 계절은 겨울의 삭막함에서 봄의 생동감으로 바뀌고 있었다. 미카는 도쿄에서의 성공적인 활동을 바탕으로 한국의 디자인 기업과의 협업 프로젝트를 위해 서울 출장길에 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에 떨던 23살의 일본인 유학생 여자친구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분야에서 인정받는 단단하고 자신감 넘치는 24살의 디자이너이자 아티스트 미카였다. 김포공항에 도착한 미카는 이전과는 달리 준영 오빠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그녀의 이번 방문은 오직 길이었다. 미카는 한국에서의 일정을 빈틈없이 계획했고 모든 에너지를 프로젝트에 쏟아부었다. ISTJ인 준영 오빠가 그녀에게 보여줬던 효율성과 계획성이 이제 미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준영 오빠와의 관계가 미카의 ENFP적인 즉흥성을 누르면서 그녀는 자신의 숨겨진 잠재력인 책임감과 집중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미카는 강남에 세련된 비즈니스 호텔에 묵었다. 그녀의 일정은 한국 기업과의 회의, 현지 시장 조사, 그리고 협업 아티스트와의 미팅으로 꽉 차 있었다. 출장 셋째 날 저녁, 미카는 한국 측 파트너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그 자리에서 한국 기업의 대표는 미카의 탁월한 안목과 추진력을 칭찬했다. 미카 씨, 일본에서도 미카 씨 작품이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다고 들었습니다. 특히 그 폭발하는 심장이라는 작품이 인상적이었어요. 미카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의 자유의 불꽃이 이제 그녀의 커리어를 밝히고 있었다. 출장 넷째 날, 미카는 홍대 근처의 트렌디한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미팅을 마쳤다. 그녀는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인근의 작은 카페로 향했다. 그 카페는 과거 준영 오빠와 함께 자주 들렀던 곳이었다. 미카는 의식적으로 이 장소를 피하려 했지만 무의식적으로 발길이 닿았던 것이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미카는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다. 꼼꼼하게 정리된 짙은 갈색 머리, 단정한 코트와 셔츠, 준영 오빠였다. 그는 혼자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놓고 있었다. 미카는 심장이 잠시 멈추는 것을 느꼈다. 이별 후 5달 만의 재회였다. 준영 오빠는 미카를 보지 못했다. 미카는 숨을 멈춘 채 카운터로 가서 커피를 주문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준영 오빠의 개입 없이 온전히 자신만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미카가 커피를 받아 들고 돌아서는 순간 준영 오빠가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충돌했다. 준영 오빠의 눈빛은 놀라움과 동시에 깊은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준영, 미카야. 미카, 정말 너 맞아? 미카 애써 침착하게 살짝 고개만 끄덕이며 오랜만이에요, 오빠. 준영, 미카에게 다가서며 어떻게 여기에? 너 한국에 왔어? 왜 연락 안 했어? 미카 길 때문에 잠깐 왔어요. 커피잔을 들며 곧 돌아가야 해서요. 준영, 미카의 손목을 잡으려다 멈칫하며 잠깐만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내 카톡도 전화번호도 다 바뀌어서 내가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 미카는 그의 눈에서 진심 어린 후회와 그리움을 읽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의 감정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다. 미카,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바로 다른 미팅이 있어요. 준영, 간절하게 5분만. 부탁이야. 미카, 내가 너한테 할 말이 너무 많아.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미카는 잠시 망설였다. ISTJ인 준영 오빠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매달리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그의 간절함은 미카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그녀는 이전과는 달랐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보다는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택했다. 미카, 단호하게, 오빠, 저는 지금 제 삶에 집중하고 있어요. 오빠와의 이야기는 제 일정에 방해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빠가 그렇게 원한다면 오늘 저녁에 잠시 시간을 낼게요. 대신 서로의 현재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과거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약속해 주세요. 딱 1시간만. 준영 오빠는 미카의 단호함과 차분함에 놀랐다. 그는 미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전에 미카는 울고 매달리고 감정에 호소했을 것이다. 준영,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어, 미카. 내 말대로 할게. 딱 1시간.
오늘 저녁 7시에 여기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미카 시계를 확인하며 네, 7시에 다시 올게요. 그럼. 미카는 단호하게 돌아서서 카페를 나섰다. 그녀는 준영 오빠가 그녀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저녁 7시. 미카와 준영 오빠는 다시 그 카페에서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각각 아메리카노 한 잔씩 놓여 있었다. 분위기는 팽팽한 긴장감 속에 놓여 있었다. 준영 먼저 입을 열며 미카야, 내가 이렇게 단단하게 변한 모습을 보니 내가 널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알겠어. 이별 후 내가 보냈던 메시지 봤니? 미카 잔을 들며 못 봤어요. 오빠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메신저 계정을 바꿨거든요. 준영 오빠의 눈을 똑바로 보며 오빠가 보낸 메시지가 무엇이든 이제 저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준영 씁쓸하게 웃으며 그래, 미안. 내가 아직 미련이 많아서 내가 없는 동안 나는 내가 그토록 원했던 자유를 충분히 누렸어.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확인받았지? 미카 덤덤하게 네, 저도 인스타그램에서 봤어요. 오빠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준영 고개를 숙이며 아니, 미카야. 나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았어. 그 모든 관계는 공허했고 피상적이었어. 미카 너와의 관계만이 나에게 반정적인 온기를 줬다는 것을 깨달았지? 나는 내가 이기심 때문에 놓친 것이 무엇인지 뒤늦게 깨달았어. 미카 오빠는 지금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요. 오빠의 루틴에 제가 가져다 주었던 예측 불가능한 따뜻함이 사라져서 생긴 공허함일 거예요. 준영 미카를 바라보며 너는 내가 원하는 걸 정확히 알아. 하지만 나는 너에게 필수적인 공기라고 생각했어. 나는 내가 필요해. 미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내가 너에게 헌신할게. 더 이상 자유에 매달리지 않을게. 미카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이제는 제가 오빠를 존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빠의 이기적인 자유를 존중하느라 저는 저의 ENFP적인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이상을 잃었어요. 저는 오빠의 들순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에 고통받았지만 이제는 제가 제 삶의 1순위가 되었어요. 미카는 자신이 한국에 온 이유를 설명했다. 자신의 성공적인 전시회, 새로운 디자인 프로젝트, 그리고 아티스트로서의 성장 과정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미카 오빠, 저는 오빠를 잃고 저 자신을 찾았어요. 오빠가 말했던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저는 제 커리어에 집중했고 성공했어요. 저는 이제 오빠에게 별표 쌓인 법서서는 안 될 사람 별표 쌓인이 되었어요. 저 자신에게 있어서요. 준영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내가 너를 더 강하고 빛나게 만들었구나. 미카, 너는 정말 대단해. 하지만 내가 놓친 기회는 미카 오빠가 놓친 기회는 없어요. 오빠는 그토록 원했던 자유를 얻었고 저는 제가 그토록 원했던 자아실현을 얻었어요. 우리는 이별을 통해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얻은 거예요. 준영, 미카.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했어. 진심이었어. 미카, 저도 오빠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서로의 필요가 달랐어요. 오빠는 저에게 재미있는 여자친구이기를 바랐고 저는 오빠에게 평생을 함께할 유일한 파트너이기를 바랐죠. 그 차이는 극복할 수 없었어요. 미카는 시계를 바라봤다. 약속한 1시간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었다. 미카 오빠, 이제 시간이 다 되었어요. 저는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오빠도 이제 오빠의 일상으로 돌아가세요. 준영 자리에서 일어나며 미카야,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안아봐도 될까? 이제 정말 끝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 미카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준영 오빠는 미카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그의 품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미카의 심장은 더 이상 격렬하게 뛰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미카, 준영 오빠의 품에서 벗어나며 오빠, 저는 오빠의 삶을 응원할게요. 오빠가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라요. 준영, 눈가가 촉촉해진 채 고마워. 미카, 너도. 너는 꼭 성공할 거야. 미카는 카페를 나섰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발걸음은 단호하고 가벼웠다. 준영 오빠는 창가에 서서 미카의 뒷모습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다. 그는 자신이 미카를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미카는 그에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별표 사인 감히 다가설 수 없는 빛나는 사람 별표 사인이 되어 있었다. 준영 오빠는 다시 자신의 자리에 앉아 식어버린 아메리카노를 마셨다. 그는 이제 알았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자유는 결국 괴로움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미카는 그가 놓아줌으로써 그가 평생 찾으려 했던 자아실현이라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는 것을. ISTJ인 준영 오빠는 이제 미카의 행복을 별표 사인 논리적 별표 사인으로 받아들였다. 미카가 자신 없이 더 행복하다면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결론이었다. ENFP인 미카는 이제 낭만적인 사랑의 기상은 깨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별표 사인 자신의 가치 별표 사인을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다. 그녀의 사랑은 끝났지만 그녀의 삶은 비로소 시작되었다. 미카는 다음 날 아침 비행기로 도쿄로 돌아갔다. 그녀의 짐가방에는 새로운 디자인 계약서와 그녀의 자부심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이제 한옥 문양의 스마트폰 케이스가 아닌 그녀가 직접 디자인한 강렬하고 자유로운 패턴의 케이스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준영 오빠의 그림자 속에 머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빛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